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매달 일정이 빼곡한데도 늘 돈 걱정에 마음을 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도 요란하지 않지만 삶은 날이 갈수록 안정됩니다. 고객이 먼저 찾아오고 기회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며 번 돈은 생활비로 충분할 뿐 아니라 저축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남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많이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거리에 불이 켜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야말로 돈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일했다는 것은 많은 힘을 쏟았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지는 그 힘이 실제 가치를 만들어 냈는지, 그 가치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기꺼이 돈을 맡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에도 감각이 있다고 말할 때 지갑 속 지폐가 실제로 기뻐하거나 슬퍼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이 감각이란 우리의 행동이 달인 후 사람이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한번 약속을 지키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잘 해내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속이거나 누군가를 실망시켜도 그들은 기억합니다. 돈은 대개 그 기억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에게로 가고 경계하게 만드는 곳에서는 멀어집니다. 제가 30살 무렵 람푹이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골목에서 생활용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간판도 낡았으며 진열대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맞은편에는 새로 문을 연 대형 마트가 있었습니다. 불빛은 밝았고 상품도 훨씬 많았으며 때로는 가격도 더 저렴했습니다. 모두가 람프기 가게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그 가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버틴 것만이 아니라 단골 손님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오래된 전기밥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솥이 뜨거워지지 않아 새 것을 사고 싶지만 가지는 돈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람푹은 서둘러 새 제품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전선을 점검한 뒤 직원에게 값싼 부품 하나를 교체하게 했습니다. 밥솥은 다시 작동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얼마냐고 묻자 그는 부품값만 정확히 받았습니다. 저는 왜 이 기회에 새 밥솥을 팔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에게 아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팔면 저는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할머니는 저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손님이 진짜 필요해서 돈을 벌고 싶지, 손님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니의 아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필요한 모든 전기 제품을 람프기 가게에서 샀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에서 사면 속을 걱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함께 돌아옵니다. 한 번이 거래만 본다면 람프기 친절은 당장 그가 덜 벌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바로 그 태도가 대형마트도 광고비만으로는 쉽게 살 수 없는 것을 안겨줍니다. 바로 평판입니다. 존중받았다는 느낌으로 가게를 나선 고객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살아있는 추천서가 됩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 돈은 결국 하나의 관계망 전체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바뀝니다. 제가 가장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개념은 이것입니다. 돈은 가치를 따라가지만 오래 머무는 돈은 신뢰를 따라갑니다. 가치는 첫 번째 거래를 만들어줍니다. 신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100번째 거래를 만들어줍니다. 배관공은 새는 곳을 꽂혀주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가격을 분명히 알리고 일부러 없는 고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작업 뒤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날 받은 공인보다 훨씬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 자산은 고객이 마음속에 생긴 안도감입니다. 교사는 정해진 수업 시간만 채우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지는 학생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며 반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몇 년 뒤 누군가 좋은 교사를 찾을 때 그 선생님이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도 수입이나 협업 기회, 새로운 직책은 그 순간 아무 계산 없이 했던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맞지 않을 때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날 고객은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필요해졌을 때 다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조언이 수수료에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덕이 두터워야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덕은 단지 기부를 하거나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관련된 덕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 자신만 이익을 얻으려고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 실수가 생겼을 때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이 계속 이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 모두 내주고 누가 부탁하든 전부 받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 없는 선의는 방임으로 변하고 때로는 나쁜 습관을 부추기까지 합니다. 저는 홍응원이라는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양장점을 운영했고 솜씨가 좋았으며 마음도 넉넉했습니다. 지인들은 옷을 맡기고 나서 자주 외상을 부탁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해 받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고객들이 갚지 않은 돈이 석 달치 매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지만 정작 빚진 사람들은 평소처럼 매식하고 쇼핑했습니다. 홍응어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왜 돈은 계속 저를 떠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친절함과 자신이 노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가족의 생활비를 꺼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지혜로운 선의가 아닙니다. 그 뒤 그녀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단골은 외상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절반은 반드시 계약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우에도 한 달에 정해 둔한도 안에서만 받았습니다. 결제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미안하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몇 사람이 불쾌했지만 6달 뒤 가게의 현금 흐름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를 존중하는 고객은 남았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돈도 경계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님을 반기는 집에도 문은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사람도 자신에게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기업도 임금을 지급하고 품질을 유지하고 계속 존재하려면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선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려면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돈은 선하지만 깨어있는 사람, 너그럽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 남을 도우면서도 자신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결핍이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은 가난이 단지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꽤 높은 소득을 얻고도 늘 부족하다는 건 낙가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남이 자신보다 앞설까 두려워하며 잘못 살까봐 걱정하고 기회를 놓칠까 불안해하고 무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돈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리게 하지만 결국 돈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민캉이라는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오랜 가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 돈을 빌려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민캉은 공부를 아주 잘했고 기술, 회사에 들어가 또래보다 높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른 을의 야는 것이었습니다. 계좌 잔액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루에 4덱씩 확인했습니다. 망가진 업무용 의자는 바꾸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될까 두려워 유행하는 고위험 투자에는 선뜻 돈을 넣었습니다. 식비는 한 끼씩 아끼면서도 친구가 수익을 자랑하면 몇 시간 만에 큰 돈을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민캉은 매우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사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개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몇 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판단력을 눌렀습니다. 그는 추가로 돈을 빌려 투자했습니다. 6달 뒤 그 프로젝트는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민캉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돈을 잃은 것 때문에만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어린 자신을 배신한 것 같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돈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빨리 불리려고 한 거야. 바로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함께 앉아 먼저 기운이나 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숫자부터 살폈습니다. 그는 생활비와 빚,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6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세 문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최소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쓰면 뛰어들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해가 지나도 민캉에 도는 유행하는 투자 상품이 약속했던 것처럼 빠르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잘 잠들었고 계좌를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커지자 소득도 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뿌리 있는 풍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풍요로운 사고방식이란 청구서를 외면한 채 자신이 부자라고 되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사고방식이란 자신이 능력과 시간관, 규율을 통해 가치를 한 걸음씩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앞의 기회를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결핍이 사고방식은 보통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늘 비교하며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너무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셋째, 돈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로 여깁니다. 결핍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극단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과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두 행동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아끼는 사람은 돈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과소비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둘 다 두려움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빚까지 내서 고급차를 산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려면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객 대부분은 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품질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지를 보았습니다. 차는 신뢰를 만들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매달 갚아야 하는 할부금 때문에 그는 지나치게 많은 일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둘러 일하다 보니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산 물건이 진짜 이미지를 무너뜨렸습니다. 돈은 한 가지 면에서 매우 공정합니다. 돈은 흔히 사람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던 것을 뜯어냅니다. 규율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씁니다.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재산이 생길수록 길을까 더 걱정합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돈으로 시간과 지식과 기회를 삽니다. 따라서 돈이 반드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이 모습을 확대합니다. 마음이 차분하다면 돈은 더 많은 선택지를 줍니다. 마음이 공포로 가득하다면 돈은 걱정할 대상을 떠늘립니다. 원칙이 있다면 돈은 그 원칙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한계가 없다면 돈은 실수의 크기까지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덕만 있으면 돈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해도 기술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직해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성실해도 수요가 적은 분야에서 일하면 소득이 낮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완전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덕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믿게 합니다. 재능과 능력은 가치를 만들게 합니다. 방법과 기술은 그 성과를 지키고 키우게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재정의 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네 가지 토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멀고 신비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 실제 실수, 실제로 돈을 잃었던 순간들, 다시 시작한 과정, 그리고 지금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통해 말하겠습니다. 결국 돈이 당신에게 찾아오는지는 당신이 바라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손을 거쳐 간 한 푼 한 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토대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도덕이나 감정과만 관련된 부드러운 개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돈에 관한 모든 결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쓸지 남길지, 투자할지는 모두 어떤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이 차분함에서 나오면 결정은 대체로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경쟁심과 탐욕에서 나온다면 숫자를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찐타인땀이라는 여성 사업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했고 연매출도 매우 컸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그녀를 성공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늘 켜져 있는 전화기 세대가 있었. 화면에는 매출 보고서와 직원들이 메시지와 계좌 변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하루 넘게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도 휴대전화를 밥그릇 옆에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꿈꾸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더 많이 벌수록 더 무서워질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타인 땀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12살 때 가족은 집을 파고 작은 새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채권자들이 문 밖에서 모진 말을 퍼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누구도 자신을 다시 모욕하지 못하도록 많은 돈을 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맹세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동시에 돈을 방어벽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은 이미 높이 쌓였지만 그녀 아니 12살 소녀는 여전히 위험이 바로 밖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지식만으로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도 돈을 관리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건강을 위해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사람은 모든 기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늘 다투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와 재정 이야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던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비싼 물건을 쌀 수 있습니다. 저는 타인 땀에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두려움은 몇 마디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회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원하는 금액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매 시간 계속 확인하는 대신주 단위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최악의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계획이 눈앞에 보이면 뇌는 끝없는 상상을 덜 하게 됩니다. 매출이 20% 줄면 회사는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 큰 고객 하나가 떠나면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은 몇 개인가? 한 달 동안 자신이 쉬어야 한다면 누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두려움을 더 키우지 않습니다. 막연한 공포를 관리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꿉니다. 그 뒤 그녀는 권한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업무용 전화기를 가져가지 않고 사흘 동안 휴가를 떠났습니다.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통제를 사용해 왔고 바로 그 통제 때문에 조직 전체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년 뒤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크게 뛰지는 않았지만 감정적인 결정이 줄어들면서 이익은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그녀는 장기 전략을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인 땀은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이란 돈을 아주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시스템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할지 아는 것도 안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평온한 마음이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이 평온은 모든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위험이 있지만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와 이해,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재물운을 다루는 많은 영상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기운이 돈을 쫓아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평하는 습관이 기회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돈이 그 불평을 듣고 겁을 먹어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동 방식은 훨씬 현실적이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객은 까다롭다고 늘 말하는 직원은 대화에 들어갈 때부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목소리는 더 긴장되고 눈빛에는 조급함이 묻어나며 대답은 짧아져 고객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고객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는 그것을 고객이 정말 까다롭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는 가게 주인은 새로 오는 상품을 시험하기를 멈추고 품질을 낮추며 기존 고객을 똘보지 않고 나쁜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자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돈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신비한 기운이 아니라 비관적인 마음에서 생겨난 수많은 작은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면처럼 써서도 안 됩니다. 빚이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우주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손실을 내는데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두렵다며 수치를 다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낙관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란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되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현재 수입은 이 목표에 부족하다. 얼마를 떠벌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모든 길을 땄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걱정을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꿉니다. 요즘 고객은 아무도 충성스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왜 고객이 돌아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이 일정합니까? 답변 시간이 너무 깁니까? 판매 후에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품이 가치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올바른 질문 하나가 자기 위로 100마디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욕망을 늦출 수 있는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재물운을 말할 때 이 능력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지키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집니까? 한 사람은 저축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생활 수준부터 높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더 좋은 방을 빌리고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여행도 더 자주 갑니다.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어난 수입이 모두 즉시 고정 지출로 바뀐다며 월급이 여러 번 올라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젊은 엔지니어 호황남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월급이 1,500만 동에서 2,500만 동으로 올랐을 때 남은 생활 전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금액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비상금, 하나는 전문 영어 공부, 나머지 하나는 즐거움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도 했고 좋아하는 물건도 샀지만 오늘이 즐거움이 내일이 선택권을 모두 빼앗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뒤 남은 영어 실력 덕분에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국제기업으로 옮겼습니다. 비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면접을 준비할 용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른 월급을 전부 써버렸다면 전환 기간을 버틸 돈이 없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는 남아 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때때로 물건을 싸주는 것이 아닙니다. 싫다고 말할 권리, 새로운 환경을 떠날 권리, 아플 때 쉴 권리, 새로운 기술을 배울 권리,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릴 권리를 사줍니다. 돈을 소비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은 돈이 가장 가치인 선택을 만드는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은 돈이 액수와 인간이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자신을 월급, 집, 자동차, 지불 능력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치가 재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모든 재정 변동이 인간으로서의 위기로 바뀝니다. 저는 독광빈이라는 관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처음 6달 동안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돈이 부족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더 이상 직함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고 지금 어디에서 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 고향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자신이 능력과 성격 때문에 존중받는다고 해 믿었습니다. 직책을 잃고 나서야 자존감이 상당 부분이 명함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책보다 낮아 보이는 일도 받아들였고 직원에게 맡기던 고객 미팅도 직접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그에게 처음부터 다시 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년 뒤 비는 개인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전성기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더 평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멉니다. 더 이상 모든 만남에서 성공한 사람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자신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않고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위험한 기회에 뛰어들지 않으며 다시 시작해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토대는 덕입니다. 마음이 자신을 따스리게 한다면 덕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쌓아줍니다. 사업과 직업에서 덕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비용과 기회, 그리고 소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식품을 파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상품을 새 상품과 섞어 팔면 오늘은 이익을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알아차리면 한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객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까지 잃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한 번이 부정직한 행동이 여러 해의 광고보다 훨씬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인정하고 환불하는 가게는 당장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은 기업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전을 네자바오의 공방에서 책상을 산 적이 있습니다. 배송된 책상 상판에 작은 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보냈고 아마 배송업체 탓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바오는 바로 전화에 사과하고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새 상판으로 교체하거나 사람을 뽀내 수리한 뒤 가격, 기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흠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두고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리를 선택했습니다. 몇 달 뒤 친구가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길 곳을 찾았을 때 자바오의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그 계약은 제가 산 책상보다 몇 배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실수를 고치기 위해 쓴 비용이 신뢰에 대한 투자로 바뀐 것입니다. 덕은 당장 자신에게 이익을 줄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큰 고객에게는 매우 공손하지만 배달기사에게는 무례한 사업주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너그럽지만 직원 월급은 늦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평판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것인지는 마음속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덕 있게 산다고 해서 언제 사다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병에 걸리고 자연재해를 겪고 직장을 잃고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가난이 덕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렸을 뿐 아니라 잔인한 말입니다. 덕은 선행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재물이 나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신뢰와 관계와 평판이 중요한 영역에서 더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회를 지키며 거짓말이 가져오는 손실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삶이 모든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에는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이사라도 전문 지식을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직한 기술자라도 솜씨가 부족하면 고객을 오래 붙잡기 어렵습니다. 친절한 관리자라도 조직 능력이 없으면 팀 전체를 지치게 합니다. 좋은 의도는 출발점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자주 아주 단순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덕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회를 줄 용기를 갖게 하고 능력은 당신이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게 합니다. 능력만 있고 덕이 없다면 빠르게 갈 수는 있어도 멀리 가기는 어렵습니다. 덕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해도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오래 머물게 하려면 마음을 닦는 동시에 실력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일도 조금씩 더 잘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약속한 결과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고객을 존중하는 동시에 고객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속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드는 가치가 계속 커지도록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단지 좋은 사람만을 찾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는 돈은 좋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쓸모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 번째 토대는 재능과 능력, 즉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재물에 관한 조언에서 이 부분은 자주 빠집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라, 선하게 살라,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바람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해결된 문제에 돈을 지불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진심이 깊어도 그 일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충분히 좋지 않다면 소득은 쉽게 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이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가 현실 속에서 유용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집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마이안이라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사랑했고 재료를 꼼꼼히 골랐으며 장식도 아름답게 했고 장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이익은 매우 적었습니다. 마이아는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게에 손님이 몰리는 모습을 보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제 케이크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은데 왜 돈은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객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때 케이크를 삽니까? 수십 곳 중에서 왜 당신을 선택해야 합니까? 마이아는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다이어트 케이크, 웨딩 케이크, 어린이용 케이크, 한국식 케이크까지 모든 종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페이지는 예뻤지만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격도 비용과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경쟁 업체를 보고 조금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6시간을 들여 만든 케이크의 이익이 한 끼 식사값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집중력과 솜씨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치로 바꾸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마이아는 주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칭찬한 것은 노년층과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 사람을 위한 단 케이크였습니다. 그녀는 그 고객층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료에 대해 더 공부하고 성분을 명확히 적었으며 종류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올리는 대신 당뇨가 있는 아버지에게 생일이 기쁨을 주고 싶어 케이크를 주문한 자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격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재료비, 전기료, 상자, 작업시간, 배송비, 손실분을 모두 적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지만 이익이 적은 디자인은 없앴습니다. 계약금을 받았고 하루 주문수를 제한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잘못된 약속을 하지 않도록 경영 전문가와 협력해 설명 방식도 점검했습니다. 6달 뒤 마이아는 예전처럼 다양한 케이크를 받지 않았지만 재구매 고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었습니다. 돈이 찾아온 이유는 그녀의 진동수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치가 더 명확해지고 실제 수요에 맞아지고 더 잘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득을 높이기 전에 물어야 할 4가지 질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케이크는 밀가루와 크림만이 아닙니다. 생일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를 해결하고 마음을 표현하며 식단 조건을 맞추고 행사에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 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가? 상품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대개 반드시 사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셋, 나는 무엇을 더 잘하거나 다르게 하는가? 차별점이 세상에 단 하나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는 것, 이해하기 쉽게 상담하는 것, 노년층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판매 뒤에도 돌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가? 일을 잘하지만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상품은 스스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고객은 왜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이방카이라는 목수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튼튼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말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만든 가구는 오래갔지만 주문은 적었습니다. 고객이 물으면 짧게만 답했고 만드는 과정도 촬영하지 않았으며 어떤 나무를 쓰는지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가격만 보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제품과 비교해 너무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의 딸이 짧은 영상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는 왜 탁자 다리를 나뭇결에 맞춰 이어야 하는지, 왜 상판을 충분히 말려야 하는지, 값싼 도료가 왜 나무색을 빨리 망가뜨리는지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자신들이 단지 탁자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30년의 경험과 여러 해의 내구성을 쌓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가치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전달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은 판매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물건을 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거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판매는 어떤 선택이 그 사람에게 맞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품이 맞지 않으면 기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는다면 장점과 한계와 비용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진정성은 판매 기술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에 올바른 토대를 줍니다. 능력에는 무엇을 빼워야 하는지 아는 힘도 포함됩니다. 모든 기술이 모든 시기에 같은 경제적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직업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보지 않고 더 열심히만 일한다면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카메라를 수리해 온 짠 우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자 일반 카메라 수리 고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장인이 기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한다고 고객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필름 카메라 수리와 오래된 장비 복원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너무 작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소개하는 글 몇 개를 올려보자 희귀한 솜씨에 기꺼이 돈을 내는 수집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기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수리 전 상태를 영상으로 찍으며 자세한 견적을 보냈습니다.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직업은 새로운 자리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 속에 그 경험을 배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찰하는 성실함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성실한 사람은 묻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일할 수 있을까? 관찰하며 성실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빼워야 하는가? 수입을 늘리는데 더 많은 노동 시간이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낮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반복 작업만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직책을 맡게 하는 것은 분석 능력과 소통 능력,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직원을 고용하기 두려워 모든 일을 직접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공급처를 찾고 메뉴를 개선하고 절차를 만드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저는 응우엔투아라는 식당 주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고 계산하고 메시지에 답하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이익은 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자신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일을 빼앗아 다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당신 한 사람뿐이라며 네 가게는 얼마나 커질 수 있습니까? 투하는 조리법을 적고 음식마다 정확한 양을 정하며 재료 점검표와 서비스 안내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정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직원들은 대부분이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긴 시간을 활용해 이전부터 여러 고객이 요청했던 주간 사무실 도시락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그녀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게가 더 이상 그녀의 두 손에만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만드는 능력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자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자리에 없어도 가치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프리랜서는 흔히 첫 번째 단계에 갇힙니다. 시간당 돈을 받고 일을 멈추면 수입도 멈춥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상품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거나 여러 번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회사를 세울 필요는 없지만 1시간이 노동과 1시간이 수입이 완전히 잃지 않은 구조에 덜 의존하는 방법은 누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교사는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가는 예약 절차와 상품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계사는 특정 업종을 깊이 파고들어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자는 매일 우연히 찾아올 구매자를 기다리는 대신 정기 주문, 고객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에는 협상 기술도 포함됩니다. 일을 잘하면서도 돈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낮은 가격을 받고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 일까지 한 뒤 속으로 불만을 쌓습니다. 오래된 침묵은 품질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협상은 압박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와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 가격은 이렇게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상담 3번, 계획서 1부, 수정 2번이 포함됩니다. 예산이 더 적다면 어떤 부분을 제외할지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고객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노동도 존중합니다. 지혜 우린이라는 디자이너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까 두려워 수정 횟수를 무제한으로 받아주곤 했습니다. 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3배나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른 프로젝트도 늦었으며 마침내 한때 사랑했던 자신이 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계약서에 수정 횟수와 피드백 기한, 추가 비용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이를 거절한 고객도 있었지만 남은 고객들은 더 진지하게 협력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몰래 모든 시간을 삼키는 일이 없어지면서 수입도 늘었습니다. 경계는 직업 능력이 일부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품을 만드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진되지 않도록 일하는 방식을 설계할 줄도 압니다.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기회가 적은 곳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사회적 조건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가족이 자본과 지도해줄 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하고 일자리가 적고 인맥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 행동할 가능성까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 자료를 현재 일에서 기술을 배우고 직업 공동체와 연결되고 전환을 위한 돈을 조금씩 모으며 다른 자원을 가진 사람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악 지역의 한 군에 살며 전통 직물품을 팔던 느엉티프엉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에게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기기를 잘 다루지 못했고 영어도 약했습니다. 한 대학생 봉사단이 제품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리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떠난 뒤 그녀가 직접 관리하려 줄 몰라 주문은 다시 줄었습니다. 푸엉은 또 다른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배웠습니다. 준비한 문장으로 메시지에 답하고 창가에서 사진을 찍고 크기를 분명히 적고 튼튼하게 포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녀에게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마을이 여성 3명을 더 불러 함께 일하며 품질,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P형의 삶을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어준 기회와 그 기회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결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복의 한 모습입니다. 복이 반드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 하나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지나가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받은 도움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책임입니다. 저는 돈이 보통 3가지 길을 통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관계, 그리고 시기입니다. 가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관계는 그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기는 수요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시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가치를 준비하고 관계를 가꿀 수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맥을 월지만 기회를 지킬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는 잘했지만 아직 시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숙함이란 모든 결과를 운명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몫을 잘하십시오.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약속을 지키고 변화를 관찰하고 인내하며 쌓아가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해문이라는 2글자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여러 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머무는 돈은 꿈을 가장 멋지게 말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말을 결과로 바꾸고 결과를 신뢰로 바꾸며 신뢰를 반복되는 가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4번째 토대는 방법과 기술, 즉 돈을 지키고 키우는 체계입니다. 마음이 운전대라면 덕은 길이고 능력은 엔진입니다. 방법은 차가 길 한가운데서 연료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많이 벌면서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평범해도 모든 돈에 역할을 부여해 해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업주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할 필요 없음이고 더 많이 벌기만 하면 됩니다. 3년 뒤 그의 매출은 2배가 되었지만 빚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출을 자산으로 착각했고 계좌를 스쳐 지나간 돈을 실제로 자신에게 남은 돈과 혼동했습니다. 1억 동어치 상품을 팔았다고 1억 동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원가와 직원급여, 임대료, 세금, 배송비, 파손 상품,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을 빼면 이익은 몇백만 동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명확히 보지 못하면 바쁘다는 사실이 부유하다는 착각을 만들기 쉽습니다. 옛사람들은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에서 첫 번째 그릇은 투명성입니다. 매달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며 어떤 항목이 조용히 커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뚜엉기액과 느낀이라는 젊은 부부를 지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2사람이 총소득은 낮지 않았지만 월말이면 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어디에 썼느냐고 물으면 둘 다 큰 돈을 쓴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치품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수십 개의 작은 지출이었습니다. 배달 음식, 앱 이용료, 늦은 밤 쇼핑, 갑작스러운 선물, 짧은 여행, 여러 건의 할부 결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2사람은 비난하지 않고 모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월말에 밖에서 사 먹은 비용이 월세와 거의 같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동 결제 중인 서비스 5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부로 산 물건 3개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할인한다는 이유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즐거움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뚜엉기액과 느끼는 외식비를 정해두고 개인 취미비를 따로 두었으며 월급을 받자마자 저축액을 이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 돈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계획이 서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6달 뒤 2사람은 카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소득이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작은 결정들이 만든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산은 감옥이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지도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길이 목표에 맞는지 보여줍니다. 돈을 나누는 방법은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비율은 없습니다. 낮은 소득으로 부모까지 부양하는 사람이 높은 소득을 얻는 독신자와 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4가지 단순한 범주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 생활비입니다. 주거식, 전기와 수도, 교통비, 학비, 의료비입니다. 2번째는 보호입니다. 비상금, 자신에게 맞는 보험 비상환입니다. 3번째는 성장입니다. 공부, 업무 도구, 장기 투자입니다. 4번째는 즐거움과 나눔입니다. 여가,
선물, 기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입이 아직 적다면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수입을 높여줄 기술은 무엇입니까? 어떤 빚부터 처리해야 합니까? 모든 숫자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그릇은 비상금입니다.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비상금은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재앙으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드는 돈입니다. 두 사람이 자동차가 동시에 고장나 수리비로 1,000만 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비상금으로 수리하고 계속 출근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높은 이자로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합니다. 다음 달에는 수리비뿐 아니라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고가 생기면 빚 위에 빚이 쌓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한 사람에게 완충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상금은 보통 몇 달치 필수 생활비를 충당 정도가 좋습니다. 필요한 규모는 직업의 안정성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가족이 주된 소득권이라면 더 큰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여러 지원 수단이 있다면 작은 목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주일치 생활비를 첫 목표로 삼고 그 다음 한 달치로 늘리며 조금씩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전은 한 번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그릇은 빚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빚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만드는 도구를 샀거나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에게 맞는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충분히 계산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고금리 소비성 부채는 대개 미래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저는 중개업을 하던 판꾸오 쿠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객이 부유해 보이는 사람만 믿는다고 생각해 돈을 빌려 고급 시계와 자동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이미지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매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방법을 써서라도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상품이 단점을 숨기고 고객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며 확실하지 않은 것까지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후이의 평판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할부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입은 줄었습니다. 신뢰를 만들기 위해 산 물건이 결국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후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차를 팔았으며 처음부터 경력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밝히는 투명한 분석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빌린 돈으로 성공의 상징을 쌌습니다. 이제는 이미지 뒤에 실력과 진실이 있을 때만 이미지가 오래간다는 것을 압니다. 빚을 처리할 때는 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갚을 수도 있고 동기를 얻기 위해 작은 빚부터 없앨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새로운 빚이 더 생기지 않게 해야 하며 처음에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고 빚만 갚으면 같은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번째 그릇은 위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보험과 건강, 계약, 법적 안전은 무시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무를 심는 일이라면 위험 관리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도 울타리가 정원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울타리가 없으면 한 번의 사건이 여러 해 동안 가꾼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아플 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주된 소득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수입이 어떻게 유지될지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명확한 계약을 만들고 개인 돈과 사업 자금을 분리하며 영수증과 증빙을 보관하고 세금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던 응옥란이라는 여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었지만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 계좌에서 처리했습니다. 상품을 들여와야 할 때는 생활비를 가져다 썼고 이익이 생기면 개인 돈처럼 소비했습니다. 공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되어서야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상품을 공급하지 못할 뻔한 뒤 응옥란은 사업 전용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세금과 비용과 비상금을 각각 따로 보관했습니다. 매출과 섞이지 않게 되자 이익은 겉으로 더 작아 보였지만 처음으로 가게가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가 돈이 스스로 돈을 낳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대체로 커집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은 높으며 언제든 돈을 빼낼 수 있고
아무 지식도 필요 없는 투자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익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돈을 넣지 않습니다. 누군가 특별한 기술로 돈을 번다고 말하면서도 고객이 누구인지, 현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피해야 할 신호로 봅니다. 투자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5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수익은 어떤 활동에서 생기는가? 자산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돈을 빼고 싶을 때 쉽게 회수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는가? 투자를 권한 사람이 틀렸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잃는가? 많은 사기는 3가지 심리적 함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권위입니다. 유명인이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미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가 높은 수익 약속과 함께 나타난다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좋은 기회는 당신이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쪽은 돈을 빨리 가져가려는 사람뿐입니다. 저는 아인즈엉이라는 여성에게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송금하지 말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은 친척이었고 그날 안에 돈을 넣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인즈엉은 가족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서류 사본을 요구하고 변호사에게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나중에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잃었습니다. 아인즈엉이 저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잠깐의 불편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때로 다른 사람이 싫어하려 질문을 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는 광고보다 되게 지루합니다. 시간과 분산, 합리적인 비용, 규율에 기대어 움직입니다. 매일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떨어지는 기간도 있고 수익이 낮은 해도 있습니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가장 나쁜 시기에 자산을 팔게 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은 압박 때문에 서둘러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이 불어나는 꿈을 꾸기 전에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비상금을 마련하고 고금리 빚을 처리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어린 나무가 너무 많은 열매를 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에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강의가 돈값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습하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얻기 위해 수십 개의 강의를 싸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내고 배우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시장에 수요가 있는가? 앞으로 30일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누가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는가? 저렴한 강의라도 실제로 연습한다면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비싼 프로그램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행동이나 결과를 바꿀 때에만 자산이 됩니다. 저는 투이 중이라는 행정 직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월급을 올리려면 장기간 학위 과정을 빠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과 돈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이를 관찰한 뒤 회사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자동화할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4달 동안 적절한 도구 하나를 배우고 주간 보고서에 직접 적용해 수작업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녀는 관리자에게 자격증만 내민 것이 아닙니다. 절약된 시간과 줄어든 오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더 높은 소득을 받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갇히는 종이에 적힌 자격이 아니라 해결되는 문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방법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재정 계획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평생 추적하는 일이 자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축을 자동 이체하고 지출 범주마다 한도를 두며 매주 확인하고 매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규율은 매일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규율은 올바른 선택이 더 쉬워지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쇼핑하는 습관이 있다면 쇼핑 앱에 카드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모든 돈을 결제 계좌 하나에 두지 마십시오.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라면 투기를 계속 자극하는 모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돈은 불안 속에서 꽉 움켜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과 완충 장치, 한계, 그리고 의지가 약해졌을 때도 작동하는 작은 시스템을 통해 지켜집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은 돈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준비합니다. 돈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인내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위험을 분산합니다. 그리고 삶이 축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가고 사랑하고 나누는 데에도 일부를 씁니다.
돈을 만들고 지키고 키우는 법을 알게 되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뒤돌아보니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와 멀어졌으며 하고 싶던 일을 할 시간도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은 짧다는 이유로 오늘 모든 것을 써버리고 부담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돈을 흐르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돈이 흐름은 무조건 쓰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손을 떠난 돈은 가치를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목적과 결과입니다. 저는 당티맨이라는 할머니가 돈은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해 동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빛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할머니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누군가를 더 건강하게 하고 유용한 것을 배우게 하며 기회를 더해주고 존엄을 지키게 하거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맨 할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했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매달 돈을 작은 봉투들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하나는 약값,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자녀와 손주를 만나러 갈 때 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일이라고 적힌 봉투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그 돈으로 이웃 아이에게 책을 사주었습니다. 또 어떤 달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지붕을 꽂히는 데 보탰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느 범위 안에서 나누고 있는지는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할까 두렵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답했습니다. 남에게 주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 줌이 된다면 그것이 꼭 선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먼저 내 몫을 돌보고 남는 것으로 나누는 거야. 그것은 질서 있는 선의입니다. 우선 불필요하게 남에게 의존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고금리 빚이 있으면서 칭찬을 받기 위해 또 돈을 빌려 기부하는 사람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를 이용해 자신이 이미지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나눔은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의존하게 만드는 도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현금을 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돕거나 필수 지출을 통제하거나 가족이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이 현금을 건네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타일롱이라는 공장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이라는 직원이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랴 때마다 임금을 미리 주곤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뒤 롱은 그 돈 대부분이 도박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나 즉시 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힌 뒤 한 가지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장에서는 현금을 선지급하지 않지만 하이의 자녀 학비는 직접 납부해주고 상담 전문가를 만나는 일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하이는 아내가 소득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이는 2번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롱은 도박 문제를 계속 직장으로 가져오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명확한 한계를 세웠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친절은 부드러운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단호함도 포함합니다. 돈이 빛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건강에 투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매우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식사 모임 비용은 기꺼이 내지만 돈이 아깝다며 건강검진은 미룹니다. 병이 심해지면 비용은 더 커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은 줄어듭니다. 하루 8시간 앉아 일하는 사람이 등을 보호해 주는 적절한 이자는 사치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유지하게 하는 균형 잡힌 식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짧은 휴식이 장기간이 소진을 막아준다면 게으름이 표시가 아닙니다. 돈은 물질을 살 수 있지만 가장 현명한 사용은 때로 건강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욕망에 자기 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싼 물건 하나가 상처를 자동으로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돌아온 뒤 한계 없는 방식으로 계속 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소비는 구매 순간에 기분만족을 하려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섬겨야 합니다. 저는 큰 지출을 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나는 기능을 사는가, 경험을 사는가, 아니면 인정을 사는가? 이 가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아무도 내가 샀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래도 갖고 싶은가? 이 3 질문은 제 친구 카인 또한이 형편을 넘어선 결혼식을 포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친척들이 평가할까 두려워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니 하루의 행사를 위해 받은 대출을 갚는 데 3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과 아내는 더 작은 예식을 선택했고 남은 돈은 집을 빌리기 위한 기금과 아내의 직업과 교육에 사용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지나치게 아낀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아내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고 가정이 수입은 늘었으며 돈 때문에 다투는 일도 줄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은 한 번의 결정이 가정은 안에 더 많은 선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 안의 돈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자주 회피됩니다. 많은 부부는 문제가 생긴 뒤에야 돈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덜 버는 사람은 자신이 목소리가 작다고 느낍니다. 빚이나 구매 내역을 숨기거나 배우자 몰래 본가에 돈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득틴과 바오쩌우라는 부부와 함께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돈에 관한 대화는 매번 다툼으로 변했습니다. 티는 쩌우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쩌우는 티니 저축만 알고 삶의 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문제는 숫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티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실직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축을 안정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쩌우는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늘 낡은 옷을 입었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만큼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돈으로 과거의 어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일부러 자신에게 맞선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3가지 공동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비상금, 자녀 교육, 1년에 한 번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비율을 논의했습니다. 각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돈도 따로 두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미리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표가 대화의 중심에 놓이자 서로의 성격을 비난하는 일은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로만 돈을 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돈에 반응하는 방식을 보며 배웁니다. 부모가 늘 겁먹은 표정으로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결핍감을 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모든 물건으로 보상하며 나이는 사랑을 선물과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어른들이 돈 때문에 싸우면서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돈은 무서운 주제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작은 일을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갈 때 가족에게는 예산이 있고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십시오. 작은 돈을 주고 소비와 저축과 나눔으로 나누게 하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비싼 물건을 원할 때 욕심이 많다고 꾸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사려면 얼마나 오래 모아야 하는지 함께 계산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팜주이라는 아버지가 10살 아들과 자전거를 사러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가장 비싼 모델을 원했습니다. 주인은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아빠에게 돈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미리 정한 예산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비싼 모델을 원한다면 생일에 모은 돈으로 차액을 보태거나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생각한 뒤 예산에 맞는 모델을 골랐고 자신이 돈은 남겼습니다. 그날이 교훈은 무조건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당분간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선하게 살고 돈을 조심스럽게 관리해도 낮은 임금과 질병, 높은 주거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 때문에 계속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운이라는 2글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혼자 2아이를 키우며 아픈 어머니까지 돌보던 쩌능옥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외주 봉제 일을 했고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지출을 아주 꼼꼼히 기록했고 낭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약을 한 차례 사는 것만으로도 계획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결핍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한 말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로운 진동에 관한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소득, 적절한 의료 서비스, 돌봄을 나눌 사람, 기술을 높일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지역단체가 산업용 재봉기 운전 교육은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배운 뒤 더 안정적인 급여를 주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웃 한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 어머니를 돌보니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갑자기 부유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덜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 재정이 완전히 개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정책과 공동체, 교육 기회와 노동 조건 모두 한 가정의 운명에 영향을 줍니고 그러므로 복을 말할 때 저는 개인이 한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은 약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임금을 주는 사업주, 어려운 학생에게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사,
돌봄 시간을 나누는 이웃은 모두 다른 사람이 재물, 흐름이 열리도록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유함은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 쌓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자산도 있습니다. 지식, 평판, 관계, 신뢰, 그리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나눔은 우주와 거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이 돌려받기만을 기대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선의는 여전히 이익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돌아오지 않는 선행도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선행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데 있습니다. 저는 맨 할머니에게 밝은 일을 위해 쓴 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제대로 된 곳에 쓰고 나면 나는 편히 잘 수 있어. 그렇다면 이미 돌아온 셈이야.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가장 깊은 흐름이 한 푼을 내고 두 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과 의미 사이의 순환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지킨 중요한 것들은 다시 건강과 관계와 지식과 동기를 주어 우리가 계속 가치를 만들게 합니다. 올바른 강의에 쓴 돈은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쓴 돈은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데 쓴 돈은 평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운 돈은 그 사람이 직접 갚지 않더라도 더 따뜻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돈이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칭찬을 받는 곳이 아니라 돈이 떠난 뒤 사람과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곳입니다. 여러 해 동안 부유한 사람, 파산을 겪은 사람, 적게 벌지만 평안하게 사는 사람, 많은 돈이 있어도 매일 밤 잠들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며 저는 부가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부는 돈과 시간, 건강, 선택, 평안 사이의 관계입니다. 계좌에 큰 돈이 있어도 하루도 쉴 수 없다면 반드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입은 평범해도 빚이 없고 비상금이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은 치료받고 배우고 위험한 곳을 떠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게 해줄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세우기 위해 돈을 쓰고 싶은지 알려 때에만 돈은 진정으로 우리를 섬깁니다. 저는 따민선이라는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배달 일로 경력을 시작한 뒤 운송회사를 세웠습니다. 선은 영리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부지런했습니다. 첫 10년 동안 그는 거의 일밖에 몰랐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여러 지역에 창고가 생겼으며 직원 수는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은 자주 말했습니다. 지금 몇 년만 희생하면 나중에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은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딸은 짧은 전화 통화만 하며 자랐습니다. 아내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집을 사드렸지만 마지막 날들에 곁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선은 회사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후회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과로로 사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몸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난 선은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왜 결국 가족이 저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가족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을 주었습니까? 선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딸이 학교 공연에 와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참석할 수 없어서 비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선물이 자신이 구제를 보상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돈으로 자신이 존재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돈은 돌봄 서비스를 살 수 있지만 함께 만든 기억은 살 수 없습니다. 넓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저절로 따뜻한 가족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만 듣고 사과하고 시간을 내는 일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은 회사를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관리팀을 만들고 절차를 공개하고 권한을 나누었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저녁은 회의를 잡지 않았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주말 하루는 일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전화기가 조용할 때마다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모든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주간이 변화가 오래갈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용서를 요구하지 않고 꾸준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1년 뒤에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확장 속도는 느려졌지만 이익은 안정되었고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도 낮아졌습니다. 가족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식탁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가 생겼습니다. 선은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선의 이야기는 충분한 미발전을 멈추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충분함이란 어느 지점 이후에는 돈을 떠안는 것보다 시간과 건강과 존재감을 더한 편이 큰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충분한 지점은 다릅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사회의 목표를 빌리는 대신 자신이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안정된 공간을 주기 위해 집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보일까 두려워 집을 원합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동기가 다르면 대출 방식과 생활 방식 받게 되는 압박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사업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서 사업을 키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 사람은 계속 가치를 만들기 위해 방식을 조정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 편법을 쓰기 쉽습니다. 마음속 듯이 마법처럼 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과 돈이 어느 방향으로 사용되는지는 결정합니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고 싶다면 거대한 맹세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일 동안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일주일은 관찰만 하십시오. 아주 작은 금액까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각 지출 옆에 동기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적으십시오. 필요, 편리함, 즐거움, 건강, 배움, 체면, 지루함, 압박 같은 단어입니다. 서둘러 줄이려 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돈이 어떤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긴장한 하루를 보낸 뒤 자주 쇼핑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지 않은 날마다 외식비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해서 돈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평가받을까 두려워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기를 볼 수 있어야 행동도 바뀔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주에는 질서를 만드십시오. 필수 비용과 비상금, 가장 가까운 목표를 적으십시오. 자동화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고르십시오. 수입이 생기면 일부를 비상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정해진 날의 재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유지되는 작은 시스템 하나가 사흘 만에 사라지는 완벽한 계획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가치를 만드는 능력에 투자하십시오. 믿을 만한 세 사람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일하는 곳에서 반복해서 반하지만 아직 아무도 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관찰하십시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그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기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판매 일을 한다면 고객이 필요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면 반복 업무를 줄이는 도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음식을 판다면 어떤 메뉴가 이익이 좋고 고객이 다시 찾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견적과 업무 범위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사람과 관련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명확히 말해야 할 빚이 있습니까? 미루고 있는 지불 약속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도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아직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신뢰의 흐름을 회복하는 행동 하나를 하십시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고 늦어진 일에 사과하고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감사 인사를 보내거나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작은 금액을 쓰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도 계좌 잔액이 즉시 크게 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대개 명확함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돈이 새는지, 어떤 기술을 빼올 가치가 있는지, 어떤 관계를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명확함이 오래가는 재물운이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계획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직 상태인 사람은 이미 비상금을 가진 사람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환자가 있는 가정은 투자보다 보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큰 책임이 없는 젊은이는 은퇴를 앞둔 사람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숫자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수익은 자랑하면서 손실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보여주면서 빚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이 자본과 처음 얻은 기회는 빼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내면이 삶을 따른 사람이 외부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은 평안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을 볼 때 질투하기보다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어떤 가치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기술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그들이 환경은 나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교훈은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까? 분석을 동반한 존경은 길을 열지만 질투는 에너지만 태웁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넓으면 길도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넓은 마음은 우주가 기회를 보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을 보면서도 자신이 작아졌다고 느끼지 않는 능력입니다. 비교에 눈이 가려지지 않으면 더 빨리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투자 손실 하나가 언제나 복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업이 문을 닫는 데에는 실수, 시장 변화, 자본 부족,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지도 않고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이 존재 전체를 유죄 판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패 뒤에는 세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정보, 지나치게 큰 위험, 규율 없는 지출, 불명확한 계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질병, 자연재해, 정책 변화, 파트너에게 생긴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을 위한 교훈입니다. 더 큰 비상금이 필요한지, 고객을 다양화해야 하는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뒤섞으면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거나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게 됩니다. 어느 쪽도 성장을 막습니다. 전을 느우하인이라는 식당 주인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가게는 한때 손님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공사가 입구를 막으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인은 선하게 살았고 음식도 맛있었으며 운영을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의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인은 버티려고 저축을 꺼내 손실을 메웠습니다. 석 달 뒤 딸이 사무실에 음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나씩 배웠습니다. 메뉴를 줄이고 운반하기 쉬운 도시락을 만들며 고객에게 다시 전화의 품질에 대한 이견을 물었습니다. 1년 뒤 배달 매출은 예전 예대에서 봤던 손님 매출보다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좋은 사람에게는 재난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때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가족의 조언, 그리고 이전부터 쌓아온 고객이 신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인이 과거에 속여 팔았다면 가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들이 기꺼이 주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돈이 감각은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은 고객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당신은 알아봅니다. 신용 기록과 추천, 업무 품질,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도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를 통해 알아봅니다. 매달 반복되는 습관과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부당한 이익을 거절할 용기를 통해서도 알아봅니다. 돈은 당신이 상처도 알아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 습관, 충동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든 재정 결정은 마음을 닦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우리는 체면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높은 수익에 뛰어들고 싶을 때 탐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돈이 줄어들까 두려워 건강에 투자하지 못할 때 다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능력을 믿는 법을 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혜롭게 주는 법을 배웁니다. 더 많이 벌게 되었을 때 생활 수준이 미래를 모두 삼키지 않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부는 회의실이나 시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함보다 정직을 선택하고 비난보다 배움을 선택하며 군중을 따라가기보다 속도를 늦추고 화려함을 과시하기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로 하느나 아주 작은 순간마다 만들어집니다. 돈의 신비로운 의미에 영혼이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삶 속에서 돈은 기억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모든 돈에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한 대가로 번 돈이 있습니다.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든 상품에서 나온 돈도 있습니다. 속은 사람이 눈물을 품은 돈도 있습니다. 학비와 약값과 한 끼 식사와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는 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돈이 찾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손을 거쳐가는 대부분이 돈이 어떤 의미를 갖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에게 복이 없다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연민과 진실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작은 기술 하나를 배우고 가장 작은 금액부터 완충 장치를 만드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풍요롭다면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이 능력 때문이라고 성급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어준 사람들, 자신을 받쳐준 조건들, 그리고 운이 목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방심을 줄이고 성과를 지키며 더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안하다면 돈으로 무엇을 메우려 하는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래된 상처입니까? 인정입니까? 통제감입니까? 가치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까? 숫자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어주는 시간과 관계, 휴식, 받아들임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돈을 쫓느라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잊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어떻게 더 많이 벌지만 묻지 마십시오. 더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려는지, 얼마가 충분한지, 무엇만은 바꾸고 싶지 않은지를 물으십시오.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가혹한 주인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끝이 없는 경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원칙이 있으면 선택을 만들고 존엄을 지키며 유익한 일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고칠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약속을 지키며 성과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지도 않고 돈을 깔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돈이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과 신뢰라는 사실을 날기에 존중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평온하면 두려움에 쫓기지 않습니다. 덕이 충분히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맡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충분히 깊으면 진짜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충분히 명확하면 성과가 무의식적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면 재정의 길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돈이 신비한 마법으로 주인을 고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은 그저 조용히 가치가 있는 곳을 따라가고 규율이 있는 곳에 머물며 신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자산인 평안은 돈이 중요하지만 삶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